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조홍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잇몸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잇몸병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아주 초기 잇몸병이라고 할 수 있는 치은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색이 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치은, 건강한 잇몸은 무슨 색이다? 산호색, 분홍빛, 코랄 핑크색이에요. 자, 이런 산호빛, 분홍색에서 아주 짙은 적색, 붉은색이나 청적색, 약간 푸른기도 도는 그런 어두운 색깔로 변하게 되면은 치은염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피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밥을 먹다가 피가 나거나 칫솔질을 하다가 피가 나거나 아니면 사과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피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며칠 지나면은 바로 괜찮아져요. 바로 괜찮아지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거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피가 날까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새로운 혈관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외부 자극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런 혈관들이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피가 잘 난다라는 거는 내가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잇몸이 부어 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잇몸의 형태나 아니면 잇몸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는 잇몸 표면의 질감이 변화가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쉽게 알 수는 없고, 저희 같은 치과 의사들이 환자분이 이제 검진을 받으러 오거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염증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혹시 거울을 봤을 때 잇몸 색깔이 조금 붉게 변했거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빨리 치과를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구강 내 치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그 음식물이랑 세균들이 섞여가지고 치아 표면에 달라붙게 돼요. 때처럼 달라붙는 걸 우리는 치태라고 하거든요. 그 치태 안에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과 면역세포들이 있겠죠? 그 세균과 면역세포 사이에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이 많아지면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 치태 안에 있는 세균이 거의 없거나 많이 적으면은 뭐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다시 말해, 세균이 많아지면, 치태가 많아지면 이 치은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신적인 이유들이나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영양분에 의해서도 이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사춘기나 아니면 어떤 생리주기, 임신, 당뇨병과 같은 그런 전신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면역 억제제, 고혈압약, 경구피임약 같은 경우에서 일부 약의 경우에는 치은의 염증이나 잇몸이 붓는 치은 비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비타민C 결핍증, 우리가 괴혈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증상 또한 잇몸에 아주 붉은 붓기나 출혈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이런 전신적인 상황들 또한 우리가 치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치은염도 시기에 따라서 점차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치태가 생긴 지 한 이틀에서 4일 정도가 되면은 환자분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부터 잇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과 치은 사이에 있는 좁은 틈, 치은 열구라고 하는 그 좁은 틈에 어떤 삼출물 같은 이제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표면에도 이제 조금씩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초기에 이제 그런 치은염이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치태가 생긴 지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이가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시작 단계의 증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급성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세포나 섬유들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가 되면 역시 앞 단계인 그 급성 염증이 계속되기 시작하고 여러 조직들이 계속 소실되기 시작하면서 치주낭이라고 부르는 잇몸 주머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진행기의 경우에는 이 치은염이 치주인대나 잇몸뼈까지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치주염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섬유 조직이 소실되기 시작하고 잇몸 주머니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염증이 심해지는 악화기랑 괜찮아지는 휴지기를 갖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좀 잇몸이 붓고 불편하다가 또 괜찮다가 또 부었다가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가 지금 이 단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초기 잇몸병, 치은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치주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치주질환은 앞쪽에 있는 이 치은염에서 그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 안으로 염증이 점점 확산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치은염증이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치주 조직이 파괴가 이어지고 이 치은 주머니라고 불리는 치주낭이 점점 커지고 분지부라고 하는 치아랑 치아 사이의 골짜기 부분에도 병소를 만들어내고 염증의 정도가 만약에 점점 심해지면 계속적으로 잇몸뼈가 흡수가 되거든요. 녹아내린다고 하죠. 그럼 잇몸뼈가 줄어들게 되면은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아가 움직여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를 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잇몸병이라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스텝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서 안심을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